메이데이, 메이데이. 엔진 화재 발생, 사출하겠다. 2025년 캄보디아 상공. 태국 공군 최고의 영웅이라 불리던 사내 아티의 전투기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정글로 추락합니다. 그는 중국 거대 범죄 조직의 심장을 타격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범죄 단지에 갇혀있던 한국인 수십 명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희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전신이 부서진 채 발견된 그에게 태국 최고의 병원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살아도 평생 식물인간입니다. 그때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이 보여준 기적적인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한국의 결단으로 한국은 천문학적인 이익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혜는 반드시 갚는 한국이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아티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비행이 될 줄 알았던 그날, 저는 악마들의 소굴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깊숙한 곳, 그곳은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납치된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번 돈으로 무기를 사들여 국경 분쟁을 부추기고 있었죠. 제 임무는 그 더러운 자금줄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폭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스캠 센터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귀환하던 제 기체는 국경 근처에 매복해 있던 중국 용병들의 휴대용 미사일에 피격당했고, 저는 비상탈출을 감행했지만 낙하산 고장으로 정글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으스러진 척추, 감각이 사라진 다리, 구조 헬기가 올 때까지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버텼던 이유는 단 하나, 억울하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훈장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아티 소령, 유감이지만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네. 평생 걷지 못할 걸세. 담당 의사의 건조한 선고보다 더 끔찍한 건 태국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폭격한 곳이 중국 삼합회의 거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측은 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거렸고, 태국 군부는 저를 골칫덩어리 취급하며 방치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조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버렸습니다. 옆 침대에 환자가 퇴원하고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온 건 태국 공군 아티 소령님이십니까?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 주태국 한국 대사관의 한성민 무관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소령님이 폭격하신 그곳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인 인질 30명이 소령님 덕분에 혼란을 틈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이렇게 차가운 방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메말랐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 조국도 외면한 나를 타국이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는 보시다시피 엉망입니다. 중국 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조 섞인 말에 한 무관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셔갈 겁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호하는 한 그 어떤 세력도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날 밤 태국 공군 기지의 활주로 구석에는 거대한 회색 비행기가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기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비행기가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중환자실이었거든요. 환자 진입, 바이탈 체크 시작해.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군의관들과 간호장교들이 벌떼처럼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습하고 퀴퀴했던 태국 병원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멸균된 차가운 공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최첨단 모니터들. 제 몸에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센서가 부착되었습니다. 이륙합니다.
기압 변화에 대비하십시오. 기장의 안내 방송과 함께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고도가 높아지자 기압 차이로 인해 손상된 뇌혈관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고. 뇌압 급상승. 2개 뇌압 25수은주/밀리미터. 돌파. 이대로면 뇌출혈 옵니다. 경고음이 기내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태국 의료진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당황하지 마. 이동영, 음압 챔버 가동해. 김대휘, 스마트 2개 뇌압 조절기 세팅값 올려. 내가 직접 뇌척 수액 배액한다. 군의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눈앞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들의 손놀림은 마법처럼 빨랐습니다. 한 간호장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아티 소령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립니다. 한국까지 무조건 살려서 데려갑니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목덜미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뇌압 조절 장비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비행기 이송이었다면 저는 이미 뇌혈관이 터져 사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늘을 나는 응급실에는 중환자실을 통째로 떼어온 듯한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이탈 안정화됩니다. 뇌압 정상 범위로 하강 중.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의관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태국 의료진이 포기했던 그 척추, 우리가 기필코 고쳐놓을 겁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뚫고 안전고도에 접어들었을 때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대신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제 물음에 간호장교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단순한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저를 위해 기꺼이 5,000km를 날아와 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올린 압도적인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제 조국조차 감당하지 못해 내쳤던 저라는 부서진 짐을 이들은 보물처럼 안고 왔습니다. 이송 침대가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며 한국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불빛이 번쩍이는 활주로에는 이미 수많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영접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준 2번째 생명,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한국의 대학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미래의 도시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태국의 병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천장에 달린 무영등은 대나처럼 밝았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제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비들 속에서도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검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담당 교수인 최진우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MRI 영상을 띄워놓고 팀원들과 격렬하게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제스처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간호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아티 소령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척추신경이 단순히 끊어진 게 아니라 폭발 충격으로 인해 미세신경들이 엉망으로 꼬여버렸습니다. 마치 젖은 국수 가닥들이 엉겨붙은 것처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경 손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술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나 독일의 샤리테 병원 매뉴얼대로라면 하반신 마비를 확정 짓고 척추 고정술만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경을 건드렸다가 자칫하면 뇌까지 손상을 입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두가 포기했다는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침대 위에서 썩어가야 할 운명인 걸까요?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소령님,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최 교수님은 의료진을 향해 짧고 굵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케어스 시스템 가동해. 수술실 3번 방으로 이동한다. 마취과, 준비 서둘러. 케어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두려움과 기대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로봇팔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의 AI 초정밀 수술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술 로봇이 의사의 손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시스템은 AI가 환자의 혈류와 신경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0.001mm의 오차도 없이 의사의 손길을 보정해주는 말 그대로 신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취 가스가 주입되기 직전 최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영웅이 이렇게 누워서 인생을 끝내게 둘 순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당신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어둠 속에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요.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사투의 반영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수술은 장장 1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술실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미세 신경들을 찾아내어 연결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손은 필연적으로 미세한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로봇팔은 달랐습니다. 혈압 80에 50 출혈량 증가합니다. 수술 도중 꼬여있던 신경 뒤쪽에 숨어있던 미세혈관이 터지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이었다면 출혈 부위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신경이 괴사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AI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AI 시각 분석, 출혈 포인트 포착했습니다. 좌표 34X, 12Y, 지열 모드 전환합니다. 기계음과 함께 로봇팔이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인간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AI가 적외선 카메라로 출혈 지점을 찾아내고 로봇팔이 즉각적으로 지혈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레지던트 의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들이 신의 영역이라며 포기했던 그 수술을 한국의 의료진과 기술은 보란듯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0.01mm 굵기의 신경 가닥 수백 개를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작업은 마치 깨진 도자기를 원자 단위로 복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최 교수님은 1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지 않고 로봇을 컨트롤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눈빛만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술실 밖 상황도 뜨거웠습니다. 제 사연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한국의 SNS에서는 태국 영웅 살리기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타국의 군인을 위해 한국 국민들은 밤새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보내고 병원 로비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둔 쾌유 기원 쪽지와 꽃다발이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병원 근처의 식당 주인들은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수십 개씩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저를 위해 온 나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경 접합 완료. 신경 반응 테스트 실시합니다. 최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전기 신호를 보내자 죽어있던 그래프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반응 있습니다. 신경 신호가 다리 끝까지 전달됩니다. 성공이다. 바이탈 정상. 수술 성공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수술복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봤나? 이게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살려냈다. 제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눈부신 빛도 소독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미하지만 분명한 감각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찌릿함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눈을 뜨자 퀭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최 교수님이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소령님, 들리십니까? 수술은 완벽합니다.
통역을 거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감사를 외쳤습니다. 태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제 다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들의 집념과 사람을 살리겠다는 뜨거운 인류애가 만들어낸 마법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복도에 서 있던 수많은 한국인 의료진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장례 준비를 했을 시간에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다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는 태국인의 것이었지만 지금 뛰고 있는 심장은 한국이 다시 뛰게 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수술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습한 공기와 화약 냄새 대신 한국 병실의 쾌적한 공기와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저를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평화로운 꿈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병원 밖 어둠 속에서는 저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들이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잿더미로 만들었던 스캠 조직의 배후, 중국 삼합회는 자신들의 자금줄을 끊어놓은 저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복을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최정예 해결사, 일명 청소부들을 서울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인천공항을 통과했고 서울 시내의 저렴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제가 입원한 병실에 잠입해 산소호흡기 튜브를 조작하거나 혈관에 미세한 독극물을 주입해 심장마비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사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국을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너편 카페에 앉아 병원 입구를 주시하던 그들의 대화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보안이 허술해. 총기도 없는 나라잖아. 경비원 몇 명만 따돌리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다. CCTV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기계일 뿐이야. 마스크 쓰고 모자 눌렀으면 그만이지. 형님, 오늘 밤에 바로 작업 들어가시죠. 그들은 낄낄거리며 한국에 취한 시스템을 비웃었습니다. 중국처럼 공안이 곳곳에 배치된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금속 탐지기가 살벌하게 설치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그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평화롭고 개방된 공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 아니 수면 위에 떠 있는 평범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IT 보안 시스템, 고스트 아이가 24시간 잠들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병원의 조명이 어두워지자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된 암살조는 2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한 조는 지하 주차장 배전반을 건드려 정전을 유도하고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나머지 한 조는 그 틈을 타 제 병실로 침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먼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놈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해커였습니다. 그는 병원 서버에 접속해 CCTV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자, 한국 놈들 눈부터 가려볼까? 10초면 충분해. 그는 자신만만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른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이거 이상합니다. 접속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고작 병원 서버 하나 못 뚫는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코드가 계속 변합니다. 0.001초마다 암호가 바뀌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건 양자 암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주요 병원과 국가시설은 이미 기존의 RSA 암호 체계를 넘어선 양자 암호 통신 기술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빛의 입자인 광자를 이용해 암호키를 생성하는 기술로 해킹을 시도하는 순간 그 즉시 정보가 파괴되고 침입자의 위치가 역추적되는 물리학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절대 방패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조차 아직 일부 군사시설에만 시범 도입 중인 이 꿈의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병원에서까지 상용화되어 제 목숨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놈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젠장, 전산망은 포기해. 그냥 물리적으로 뚫는다.
어차피 밤이라 경비도 별로 없어. 그들은 품속에 세라믹으로 만든 특수 단검을 숨긴 채 응급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 이상 가리고 모자까지 깊게 눌러 쓴 채 태연하게 환자 보호자 흉내를 내며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로비에 발을 딛는 바로 그 0.5초 한국의 진짜 기술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병원 로비 천장과 벽면에 숨겨진 수십 개의 초소형 센서들이 그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CCTV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능형 행동 분석 AI였습니다.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얼굴을 대조하는 수준이라면 한국의 AI는 인간의 의도를 읽어내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놈들이 로비 중앙을 걷는 순간 병원 상황실의 모니터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 없는 알람과 함께 놈들의 머리 위로 붉은색 타겟 박스가 조용히 생성되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AI가 분석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경고 미확인 인원 4명 진입, 위험도 최상, 분석일 보행 패턴 불일치, 좌측 주머니에 200g 상당의 무게 중심 쏠림 감지, 흉기 소지 추정, 분석 2 미세 근육 떨림 포착, 일반적인 보호자의 불안감이 아닌 극도의 공격적 긴장 상태, 분석 3 심박수 및 체온 변화 감지, 평균 심박수 110bpm 급상승, 동공 확장 및 주변 경계 빈도 비정상적,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압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놈들이 아무리 얼굴을 가리고 태연한 척 연기해도 걷는 걸음걸이의 미세한 절뚝거림, 옷 속에 숨긴 칼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진 옷주름의 각도, 그리고 사리를 품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특유의 체온 상승까지 AI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가 신발까지 벗겨가며 검사해야 잡아낼 수 있는 것을 한국의 시스템은 그들이 그저 걸어가는 찰나의 순간에 완벽하게 분석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스템은 놈들이 3년 전 홍콩의 한 시위 현장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속의 걸음걸이와 현재의 보행 패턴을 대조해 그들의 신원이 국제 수배 중인 삼합회 조직원임을 3초 만에 밝혀냈습니다. 얼굴 인식률 99.9%를 자랑한다던 중국의 텐왕 시스템조차 마스크를 쓰면 무용지물이 되지만 한국의 AI는 뼈대의 움직임과 근육의 수축 패턴을 분석하는 생체 역학, 알고리즘을 통해 마스크 뒤에 숨은 악마의 정체를 발가벗겨버린 것입니다. 현재 위치 1층 로비,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이동 중, 격리 프로토콜 가동합니다. 상황실의 보안 책임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암살자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거봐, 쉽잖아. 한국 놈들 별거 아니라니까. 그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저에게 오는 통로가 아니라 그들을 가두기 위해 입을 벌린 강철 감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행선지 버튼은 모두 먹통이 되었고 조명은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왜 안 움직여? 당황한 그들이 버튼을 마구 눌러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오 해저드 경고, 위험 물체 소지자가 감지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의해 현재 구역이 봉쇄됩니다. 제자리에서 대기하십시오. 동시에 로비와 복도에 있던 모든 자동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스마트 빌딩 시스템이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금고처럼 잠가버린 것입니다. 일반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안전한 병실 안에 머물게 되었고 암살자들만 텅 빈 복도와 엘리베이터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그제야 놈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사냥하러 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파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들의 전쟁이 이미 한국의 압승으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을 무력화시키는 이 소름 돋는 기술력. 태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수십 년을 걸려도 따라잡지 못할, 아니, 어쩌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마트 시티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중국 암살자들은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엘리베이터 문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열고는 흉기를 꺼내 들고 복도로 튀어나왔습니다. 놈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질로 삼아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듯했습니다. 놈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복도 끝에서 대걸레를 밀고 있던 왜소한 체격의 50대 청소부 아주머니, 그리고 대기실 벤치에 앉아 무료하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던 젊은 남자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병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라고. 저들은 도살 기계들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린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파견된 최고의 암살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세라믹 칼은 무고한 시민들을 도륙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선두에 선 암살자가 청소부 아주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다치기 싫으면 꺼져. 놈이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며 아주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인질로 잡기에 가장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바닥을 닦던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니 놈이 뻗은 팔을 낚아챈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손은 마치 유압 프레스처럼 놈의 손목을 찍어 눌렀습니다. 우득!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의 손목뼈가 나뭇가지처럼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놈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찰나 아주머니의 오른쪽 손바닥이 대포알처럼 놈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100kg은 되어 보이는 거구의 암살자가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벽에 처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전투불능 상태로 만드는 지극히 절제되고 효율적인 살상 기술이었습니다. 타겟 하나 제압, 나머지 셋 전방 10m. 아주머니는 대걸레를 옆으로 툭 치워두며 손목에 찬 통신기기에 대고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사람 좋게 웃던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이었고,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감정이 배제된 프로페셔널의 눈빛이었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작전의 최선봉에 선다는 그 전설적인 부대의 요원들이 이미 병원 곳곳에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세 놈은 동료가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품속에서 3단봉과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 벤치에 있던 남자 보호자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죽여버려. 3대1의 싸움. 아무리 훈련받은 요원이라도 좁은 복도에서 흉기를 든 3명을 상대하는 건 위험해 보였습니다. 미국 영화에서처럼 총을 난사하며 제압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었고 환자들의 안정이 최우선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남자 요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폴리스 마크가 선명한 전술 조끼와 각종 진압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쏜다. 바닥에 엎드려. 요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사람 꽤나 죽여봤다는 그들의 자존심이 고작 한국의 젊은 경찰 한 명에게 겁먹고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두에 선 놈이 칼을 휘두르며 요원의 복부를 찔러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요원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려했습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놈의 팔을 흘려내고는 손에 든 진압봉으로 놈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악! 놈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두 놈이 양쪽에서 협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마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한 놈의 멱살을 잡아 중심을 무너뜨리고 오른손에 든 테이저건을 다른 놈의 가슴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탁탁탁탁, 푸른 스파크와 함께 근육이 수축된 암살자가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남은 한 놈은 멱살이 잡힌 채 요원의 업어치기 기술에 의해 공중으로 원을 그리며 날아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가 울렸습니다. 3대1의 싸움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조용한 제압이었습니다. 미국의 스와팀이었다면 고함을 지르며
진입해 요란하게 총격전을 벌였을 것이고, 러시아의 스페츠나츠였다면 병원 건물 일부를 부숴서라도 적을 섬멸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무고한 시민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테죠. 하지만 한국의 특수요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이 과시되는 것보다 시민들의 평온이 깨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놈들을 향해 청소부 복장의 요원이 다가와 능숙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놈이 억울하다는 듯 지식여진 턱으로 중국어로 악을 썼습니다. 비겁한 놈들, 함정을 파다니, 정정당당하게 싸워. 그 말을 알아들은 남자 요원이 놈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리며 눈을 맞췄습니다. 요원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놈의 귓가에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놈은 한국어를 몰랐겠지만 그 살기 어린 뉘앙스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너희 같은 쥐새끼들이 설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감옥에서 평생 한국의 법맛을 보게 될 거다. 그 순간 복도 양쪽 끝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강철 격벽이 내려왔습니다. 스마트 빌딩 시스템이 완벽하게 테러리스트들을 고립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주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요원은 놈을 쓰레기 다루듯 바닥에 던져놓고 무전기에 대고 상황 종료를 알렸습니다. 상황 클리어. 전원 생포 완료. 부상자 없음. 현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병원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술복 차림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던 최진우 교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환자들 잠 깰까봐 소리도 안 내고 처리했어. 옆에 있던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들 정말 청소부랑 보호자였나요? 제가 어제 인사도 드렸었는데.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환자를 지키기 위해 잠입해 있던 수호천사들이지. 대한민국이 작정하고 지키기로 한 이상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병원을 뚫을 순 없어. 자, 이제 다시 일합시다. 아티 소령, 내일 아침 물리치료 스케줄 조정해야겠어요. 밤새 푹 잤을 테니 컨디션이 아주 좋을 겁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방금 전 놈들을 제압했던 그 남자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격투를 벌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숨소리조차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례는 적을 제압할 때의 그 살벌함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밖에서 쥐를 좀 잡느라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푹 주무십시오. 통역기를 통해 그의 말을 들은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들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당신들 정말 최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습니까? 요원은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를 짓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빌딩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타국의 환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저런 전문가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특수부대들이 파괴와 살상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국의 요원들은 보호와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무력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헌신. 그것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타국에서 버려진 저를 위해 청소부로, 보호자로 위장해 며칠 밤을 지새우며 제 곁을 지켰을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중국의 최정예 요원들이라는 자들이 한국의 청소부와 보호자로 위장한 요원들에게 어린아이 손목 비틀리듯 당했다는 사실은 다음날 아침 뉴스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벌리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중국 놈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어. 여긴 놈들이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암살자들의 위협이 사라진 병동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한국의 특수요원들이 완벽하게 막아주었지만 제 몸속에 자리 잡은 절망이라는 적은 오로지 저 혼자 싸워야만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태국에서 들었던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 섞인 진단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물리치료사 이민석 선생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간호사 2명이 커다랗고 반짝이는 은색 장비를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슈트 같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아티 소령님, 오늘부터 소령님의 새로운 다리가 되어줄 친구입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합작해서 만든 최신형 웨어러블 재활 로봇 워크온 K7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재활병원에서 쓰이는 둔탁하고 무거운 로봇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끄러운 곡선형 디자인에 초경량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날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기계가 움직여준들 내 다리에 감각이 없는데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이 선생님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뇌파 연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소령님이 머릿속으로 걷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뇌파를 AI가 읽어서 근육에 전기 신호를 보내고 모터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기계가 걷는 게 아니라 소령님이 걷는 겁니다. 뇌파를 읽어서 걷는다니.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치료실로 이동해 로봇을 착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다리에 센서가 부착된 슈트를 입고 머리에는 뇌파를 측정하는 헤드기어를 썼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이 선생님이 제 눈을 맞추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전원 버튼이 눌러지고 윙하는 미세한 구동음과 함께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걷는다. 나는 걷는다. 오른발을 내딛는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이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구토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 뇌가 보내는 신호와 마비된 신경 사이의 괴리감을 AI가 보정하는 과정에서 뇌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다리가 제멋대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였습니다. 경고, 신경 동기화 불안정, 오차 범위 초과. 기계음이 울리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안 돼. 역시 안 되는 거야. 나는 망가졌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자 호흡이 가라앉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꺼주세요. 멈춰요. 못하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의 병원이었다면 매뉴얼에 따라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안정제를 투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자의 심리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며칠이고 훈련을 미뤘겠지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민석 선생님은 기계를 끄는 대신 땀에 젖은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아티 소령, 제 눈 보세요. 눈 피하지 마세요. 그의 호통에 저는 억지로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평생 못 걷습니다. 지금 뇌가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전투기 조종사잖아요. 중력과 속도 구지도 버텨낸 사람이 고작 이까짓 어지러움에 질 겁니까? 그의 말은 제 잠들어 있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나는 하늘을 날던 사람이다. 적의 미사일 앞에서도 침착했던 내가 고작 재활훈련 앞에서 도망치려 하다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잡아드립니다. 한국 기술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자, 다시 한번. 오른발. 저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공포를 밀어내고 오로지 발끝에만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우 치듯 요동치던 뇌파 그래프가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알고리즘이 제 뇌파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최적의 신호를 찾아낸 것입니다. 동기화율 85%, 90%, 98%. 동기화 완료. 안내 음성과 함께 거짓말처럼 현기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대로 오른쪽 다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오! 지켜보던 간호사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일렀습니다.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어서 봅시다. 하나, 둘, 셋. 기계의 모터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수직으로 일으켜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올려다보던 세상이 눈높이로 내려왔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제 2다리로 땅을 딛고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서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발바닥을 잘 느껴보세요. 이 선생님의 말에 저는 발바닥에 집중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원 바닥에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마비되었던 제 발바닥을 통해 뇌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햅틱 피드백 기술입니다. 로봇 발바닥에 달린 센서가 지면의 질감을 읽어서 미세 전류로 환자의 척추신경을 우회해 뇌로 직접 감각을 전달하는 거죠.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걷는 건 다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느껴야 진짜 걷는 거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걷게 해주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감각까지 되찾아주려는 한국의 세심한 배려와 압도적인 기술력에 압도당했습니다. 독일의 재활 로봇이 단순히 튼튼한 목발이라면 한국의 로봇은 저에게 새로운 신경망을 선물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첫 발을 떼어봅시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왼발을 내디뎠습니다. 철컥.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른발. 철컥. 다시 왼발. 한 걸음, 2걸음.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대로 땅을 느끼며 걷고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로 나오자 지나가던 환자들과 의료진이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10m를 걸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다리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구겨져 있던 초라한 환자가 아니라 2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병원비가 없어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더라면, 이런 기적 같은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이 선생님과 간호사 박수진 씨가 양쪽에서 저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우으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던 박수진 간호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소령님. 소령님은 일어설 자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이민석 선생님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이 소령님의 날개가 되어 드릴 겁니다. 걷는 걸 넘어서 다시 뛰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린 믿고 따라오기만 하세요. 저는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버려졌던 목숨이었지만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리고 다시 살아갈 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한국의 기술력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기술을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차가운 병원 복도 위에서 맹세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는 한, 내 2다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베풀어준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조종석에 앉게 된다면 내 비행기의 날개에는 태국 국기와 함께 반드시 태극기를 새겨 넣겠노라고. 재활훈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날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있었고, 제 몸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갑옷처럼 입혀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그날을 위해.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지금의 저는 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최진우 교수님과 이민석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시원섭섭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겁니다. 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수술비와 재활 비용,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장비들, 가난한 군인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의 빚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티 소령, 빚이라니요.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할 판입니다. 소령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줬다니요. 침대에 누워만 있던 환자가 무슨 수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최 교수님은 태블릿 PC를 꺼내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을 본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K의료와 보안의 승리. 아티 소령 사건 이후 한국형 의료보안 시스템 수출 주문 폭주. 최 교수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령님을 암살하러 왔던 중국 요원들이 한국의 보안 시스템에 맥없이 무너지는 영상이 보안상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전 세계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죠. 덕분에 우리 병원에 설치된 고스트 아이 보안 시스템과 양자, 암호 통신망을 수입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들어온 선주문 계약금만 벌써 50조 원이 넘습니다. 옆에 있던 이민석 선생님도 신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령님 수술을 집도했던 로봇 케어스와 재활 로봇 워크온도 대박이 났습니다. 원래는 독일이나 미국 장비를 쓰던 나라들이 전부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고 줄을 섰어요. 소령님이 재활훈련 중에 땀 흘리며 걷는 모습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는데 그게 최고의 광고가 된 셈이죠. 한국은 소령님을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죽어가는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직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그것이 거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저를 죽이려 했던 중국과 저를 버렸던 세력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국가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 병원까지 테러하는 야만적인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 결과 태국 정부는 중국과 진행 중이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그 예산으로 한국의 최신형 호위함과 FA-50 경공격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각국에 깔려있던 중국산 CCTV와 통신 장비들이 해킹 및 백도어 위험을 이유로 줄줄이 퇴출당하고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선은 결국 보답받는다. 어머니가 어릴 적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수조 원의 손해를 입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한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와 실리를 모두 챙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승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로비에는 수많은 의료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똥오줌을 받아내고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던 간호사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제 신경을 연결해준 의사 선생님들. 저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 간호사님이 눈물을 훔치며 제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식구들이 롤링페이퍼로 쓴 편지와 태극기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서도 재활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꼭 뛰어다니는 영상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저를 인천공항으로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구급차 안에서 흐릿하게 보았던 그 낯선 도시가 이제는 제 고향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출국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명한 아이돌 가수라도 출국하는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 쓰인 글귀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티 소령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응원합니다. 그들은 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국의 군인이 살아서 돌아간다는 소식에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웅을 나온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지팡이를 꽉 쥐어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준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군중 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저를 치료해준 최진우 교수님, 밤낮으로 재활을 도와준 이민석 선생님, 그리고 군중 속에 섞여 보이지 않게 저를 경호하고 있는 이름 모를 707 요원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제 몸에는 태국의 피가 흐르지만 제 심장은 한국 덕분에 다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기적 같은 사랑과 인류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지팡이를 잠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한국 군인들이 하는 경례 구호를 외치자 공항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교수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고 이 선생님은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기둥 뒤에서 지난밤 병원에서 저를 구해줬던 그 특수요원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환자가 아니라 당신들의 친구로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중력이 몸을 짓누르는 느낌, 그토록 그리워했던 비행의 감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공항과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이 마치 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태극기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조종관을 잡게 된다면 그때는 파괴를 위한 비행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비행을 하겠다고. 한국이 저에게 보여주었듯 힘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쳤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두 번째 조국. 저는 눈을 감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